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온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업무적인 압박, 개인적인 갈등, 예상치 못한 도전 등 온갖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이며, 이 철학은 우리가 감정과 반응을 다스려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인생의 불가피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시대를 초월하는 10가지 원칙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매일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로 고심하고 있든,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든, 혹은 그저 더 깊은 삶의 목적을 찾고 있든, 스토아의 지혜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심오한 통찰과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굳건한 목적을 유지하는 법부터 감정 조절의 기술을 통달하는 법까지, 이 강력한 스토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각각의 원칙은 외부의 사건이더는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좌우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인생이 어떤 시련을 던져주더라도 평온함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발견해 봅시다.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굳건한 목적. 명확한 목적지 없이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의 모든 변화에 몸을 맡긴 채 하염없이 표류하게 될 겁니다. 굳건한 목적이 없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외부의 힘에 취약해지죠.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고 굳건한 목적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려움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영광 또한 커진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외침입니다. 당신에게 굳건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당신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목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원칙과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까?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굳건한 목적을 찾기 위해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일단, 목적을 확인하고 나면 그것은 혼돈 속에서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목적이 있다면 이 도전들은 훨씬 감당하기 쉬워집니다.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것들이 당신이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표와 가치가 수정처럼 맑아지면 주변 세상은 작아 보이는 법입니다. 거대한 도전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여정의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스토아의 지혜를 통해 길러진 이 내면의 힘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굳건한 목적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도적이고 깊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이 성찰에는 시간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욕망과 덧없는 바람을 넘어 당신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재평가하거나 낡은 습관을 버리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와 일치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 목적을 찾아 마음에 새겼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와 목표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조차 매일 꾸준히 나아가는 것, 좌절과 실패가 여정의 일부임을 알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굳건한 목적은 단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길잡이 빛입니다. 굳건한 목적을 밤바다의 등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안도감을 줍니다. 삶의 소용돌이가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당신의 굳건한 목적은 구명부표가 되어 감정과 어려운 상황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힘입니다. 단순히 삶의 규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력의 힘에 대한 심오한 이해인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힘이 외부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에 헌신하는 능력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철학의 빛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그 무엇도 당신의 강인한 정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목적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것을 글로 적고 내면화하고 당신의 길잡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 굳건한 목적이 당신의 닻이 되고 등대가 되며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흔들림 없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할 때 상처받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개인적인 관점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쾌감에 압도당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인내심과 자기인식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매일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목표라도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이 쌓이고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당신은 도전에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는데 헌신하는 한 제빵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빵사는 과도한 비판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만 집중하며 외부의 의견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헌신 덕분에 그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안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집에 쓰레기를 들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무엇을 들일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해로운 사람들, 유해한 미디어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영감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지식을 넓혀주는 책을 읽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대화에 참여하며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고전적인 학문일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성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기법은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하게 하여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에 바로 당신의 힘과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켜 감정의 지형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측면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전을 당신의 안락함에 대한 위협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모든 장애물은 더 강하고 현명해질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이 역경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어 당신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들고 부정적인 영향에 덜 취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생각, 반응, 태도에 집중하기로 꾸준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자라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며 머지않아 외부 사건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에 미치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비판에 대처하기.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칙은 누군가가 우리를 혹독하게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항상 우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른 의견과 때로는 거친 말을 마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비판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와 행동 이면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은 그 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덜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외부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비판에 직면했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비판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혹독한 피드백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판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을 고려해 볼 마음을 여는 것은 성숙함과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인내와 온유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인내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비판에 성급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이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우리를 비판할 때조차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악과 모욕을 인내와 친절로 마주하면서도 항상 자신이 선택한 길을 굳건히 지켰던 성인과 고행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와 온유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비판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 대처하는 것은 또한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해지거나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이 당신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 좌절감 또는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들의 판단을 당신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용한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비판을 다루는 이러한 선택적인 접근 방식은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 짓눌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비판에 대처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비판이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들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설명을 요청하고 당신의 관점을 차분하게 표현하십시오. 이것은 오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열린 소통과 상호 존중을 촉진하여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우아함과 침착함,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로 비판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하고 당신의 본보기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구현하는 회복 탄력성과 감성 지능의 롤모델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 모욕을 변화시키기.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 대한 당신의 인식과 반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욕이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결정할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원칙은 통제권을 외부 상황에서 당신의 내면 세계로 옮겨오기 때문에 해방감을 줍니다. 모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상처받거나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당신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모욕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입니다. 모욕감을 느낄 때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모욕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교훈을 추출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생활 방식을 비판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의 관찰에 일리가 있는지 또는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기회인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분노 대신 연민으로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만 해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모욕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화와 명료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진정한 힘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모욕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기회입니다. 근육이 저항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인격은 모욕에 맞서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강해집니다.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며 마침내 외부 사건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거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변화시키는 것은 연습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자기인식,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욕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긍정적인 습관을 강화하고 미래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기를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심오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영혼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감정들이 상황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미지의 것이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상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방치하면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인 우려 사항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두려움이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연설을 두려워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판단받거나 실수할 것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석해보면 청중은 당신을 혹독하게 판단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듣고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연사는 어느 시점에서든 실수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 맞서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쌓게 됩니다. 연설할 때마다 두려움을 조금씩 깎아내고 그것은 더 감당하기 쉬워집니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가치 없거나 결함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적 압력이나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용기와 자기 연민으로 수치심에 맞서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 정의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치심이 골마 터지도록 두는 대신 그것에 직접 맞서십시오. 그 실수에 대해 성찰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성찰과 학습의 과정은 수치심을 자기 혐오의 원천이 아닌 귀중한 교훈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치심을 극복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자기 용서입니다. 수치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자기 비판의 순환에 가두어 둡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치유와 개인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각 경험을 학습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되고, 한때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노출과 성찰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어 그것들을 더 다루기 쉽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공동체와 지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신뢰하는 친구나 멘토와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귀중한 통찰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원칙, 장애물 예상하기.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길에 놓인 잠재적인 어려움을 미리 상상해봄으로써 그것들에 침착하고 사려 깊게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이거나 최악을 예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된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면 그것들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미 가능한 해결책과 당신의 반응을 관리할 방법을 고려해 둔 상태입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악의 예견 또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불리는 기법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어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을 시각화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전에 기술적인 문제, 어려운 질문 또는 개인적인 긴장감 등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해 봄으로써 당신은 대응책을 계획하고 놀라움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정신적으로 연습했다면 실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평정심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적응력이 뛰어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스토아 철학의 특징입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는 것은 또한 유연하고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경직된 기대는 실망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당신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당신의 강점과 자원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지원 시스템을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당신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장애물을 예상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즉각적인 성공보다 끈기를 중시하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과정에 대해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좌절에 직면했을 때 더 회복력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내는 굳건함과 내면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성찰에 참여하는 것도 장애물을 예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과거의 경험을 검토하고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어떤 도전에 직면했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부터 배움으로써 당신은 미래의 장애물에
더 잘 대비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통합하면 장애물을 예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현재에 머물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어 잠재적인 도전을 조기에 인식하고 사려 깊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주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7번째 원칙, 내면의 힘과 반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은 내면의 힘,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반응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서 듣는 날카로운 비판이든 예기치 못한 좌절이든 우리는 역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정의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내면의 힘은 자기 인식과 꾸준한 수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 시작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바로 내면의 힘을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구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와 반응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아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용서 또한 내면의 힘을 이루는 강력한 기둥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판단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듯 용서를 실천하는 용기 또한 북돋아 줍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치유와 성장이 깃들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 또한 포함됩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가득하며 좌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좌절을 인격을 단련할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회복 탄력성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수련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변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믿음 안에서도 힘을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를 넓히고 자극하는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만약 영적인 수련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힘과 지침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외부의 지지는 당신의 내면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소속감과 삶의 목적의식을 더해줄 것입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 역시 내면의 힘을 기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감사할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꾸준히 인지하고 감사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은 취약함을 끌어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이러한 취약함을 용기와 연민으로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내면의 힘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며 당신이 진정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8번째 원칙, 행동의 절제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출 공간을 만들어 가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성찰하고 선택하는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어 성찰하는 습관은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반응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평화롭고 스트레스가 적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절제하는 또 다른 측면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찾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만족을 미루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절제력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타인과의 소통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격렬한 토론이나 갈등의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의 절제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적인 말인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신중하고 의도를 가지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더 견고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거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거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일정을 만드십시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완 기법을 연습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충동보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황과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급한 선택을 하는 대신 시간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따져보며 당신의 결정이 가치관 및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더 나은 결과와 더 큰 통제감을 가져다 줍니다. 행동의 절제는 수동적이 되거나 행동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 신중하고 의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규칙적인 성찰 또한 행동을 절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더 절제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충동을 유발했는가?
미래에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평가는 더 큰 자기인식을 쌓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을 절제하는 또 다른 실용적인 접근법은 매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이 현재에 머물며 깨어있도록 도와 충동적인 욕구를 인식하고 더 사려 깊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마음챙김 관찰 등 어떤 방법이든 마음챙김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자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 수용의 힘입니다. 수용은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저항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다면 미래에 대해 속상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인맥을 넓히거나 새로운 직업 기회를 탐색하는 등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마음가짐은 당신이 도전을 더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게 하고 그 경험이 주는 감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용을 기르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이러한 수련은 당신이 현재에 머물며 깨어있도록 도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을 포함한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평화와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수용이 포기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힘든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장애물을 개인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바꿉니다. 수용은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직업,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에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는 스트레스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과정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함이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과 좌절을 연민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수용을 기르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핍에서 풍요로 바뀝니다. 감사는 도전 속에서도 우리 삶의 좋은 점을 보게 도와줍니다. 규칙적으로 감사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전망을 강화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수용은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장점과 약점 모두를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과 도전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연결과 상호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에픽테토스와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우리의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치, 강점, 그리고 목적에 대한 성찰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과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기대나 외부 압력에 순응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 바뀌든 우리의 삶도 성장, 안정, 쇠퇴, 그리고 갱신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순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전환기를 더 큰 평온함과 우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지혜,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와 같은 덕목을 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사물을 명확하게 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용기는 우리가 역경에 맞서고 행동할 힘을 줍니다. 정의는 우리가 관계에서 공정하고 명예롭게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균형과 자제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본성과 일치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감, 연민, 그리고 협력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본성을 충족시키고 더 조화롭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또 다른 측면은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물과 물질적 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잃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핵심 가치와 필수적인 필요에 집중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생활 방식을 단순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며 개인적 성장과 자기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자연에 따라 사는 데 있어 수용과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좋은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만족감과 평화를 얻습니다. 자연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구를 돌보고 그 자원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경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의 안녕에 기여합니다. 마음 챙김을 우리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자연에 따라 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며 깨어있도록 도와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마음 챙김 관찰을 통해 이러한 수련은 우리가 내면의 본성 및 주변 세계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성찰하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스토아 원칙들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치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을 내면의 평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취의 삶으로 이끌도록 하십시오. 스토익 저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추천된 영상 중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강인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지혜를 향한 당신의 길을 계속 나아가십시오.